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전두환의 등장. 역사에는 가끔 사소하게 보여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일이 지나고 보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전기였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27일 오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계엄공고 제5호는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를 알렸다. 이 설치의 법적인 근거는 계엄법 제11조였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비상계엄은 사실상 계엄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을 주는 것이므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있어서의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12.6 사건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병력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서 검찰이나 경찰력으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던 살인사건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이날 밤 아무도 비상계엄령 선포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계엄령을 펴게 되면 군부가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게 된다는 중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12.6 사건이다. 이 계엄은 1964년 6.3 사태 때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 때 폈던 계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앞에 두 계엄은 박 대통령이 정권을 철통같이 장악하고 있을 때였고 더구나 정보부의 권력이 막강하여 효과적으로 계엄사령부를 견제하고 있었다. 12.6 계엄은 대통령, 경호실, 정보부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가 유일한 권력의 중심이 되게끔 돼 있었다. 보안사 법무관 박준광 소령은 26일 밤 11시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다. 군복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 사복 그대로 보안사로 달렸다. 대공처장 남웅종 준장이 법전을 가지고 육군 본부로 가자고 했다. 육본 입구에서 국방부에서 나오던 전두환 사령관과 만났다. 그들은 함께 육군본부 별관 1층에 있는 보안부대 사무실로 들어갔다. 전 사령관은 부대장 방에 들어가더니 박수령에게 지시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 그 기능과 조직을 만들라. 먼저 정보부 기능을 정지시켜라. 모든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조정감독 업무를 합수본부가 가지도록 하라. 특히 정보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못 쓰도록 통제하라. 이때 박수령의 머리에는 미리 들어있는 게 있었다. 그해 여름 을지 연습을 할 때 느닷없이 전 사령관이 그를 부르더니 계엄 관련법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봐 라고 했다. 박소령이 조사를 해보니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어느 법에도 규정이 없고 국방부의 계엄 시행 계획으로서 2급 비밀로 분류된 충무계획 1200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계획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단 한 줄의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전 사령관은 그 보고를 봤더니 충무계획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보안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라고 했다. 박소령은 합동수사본부의 구성이나 기능 등에 대한 보안사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있었다. 10월 18일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터졌을 때 박소령은 전두환 사령관을 수행하여 현지에 내려갔는데 이때 그 계획서를 가지고 갔다. 부산에서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한번 연습을 해본 셈이었다. 박소령은 이런 경험만 참고하여 이날 밤 육본 보안부대에서 합동수사본부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기한을 했다. 그 핵심은 합동수사본부를 계엄사령관 직속으로 두고 정보부, 검찰, 경찰, 헌병, 군검찰 등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조정,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정 감독 권한은 원래 정보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기관을 통제하는 데 이용했다. 전두환 사령관은 이 조항에 따른 통제를 정보부로부터 받아본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가 정보부가 무력화된 틈을 타서 기민하게 이 핵심적 권한을 잡아채 간 것이었다. 박소령은 이 기한을 작은 보고용 책자로 만들어서 새벽에 전두환 사령관에게 올렸다. 전두환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결재를 맡고 27일 오전에 계엄공고 5호를 통해서 발표했다. 이 공고는 서울에는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지방의 계엄사무소에는 합동수사단을 두도록 했다. 합동수사단장에는 그 지역의 보안부대장이 자동적으로 취임하게 됐다. 대령인 보안부대장이 그 지방의 검사장까지 지휘하에 놓게 됐다. 이날부터 전국이 전대미문의 권력을 가진 합수본부 치하에 들어간 셈이었다. 정승화 총장은 자신의 결심으로 탄생한 합동수사본부가 결국은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괴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그날 밤에는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선 합수본부가 총장 직속으로 돼버렸으므로 누구도 헌병감이나 군 검찰을 이용하여 이 괴물을 견제할 수가 없게 됐다. 예컨대 치안처장은 육군 헌병감이 맡게 되는데 헌병이 합동수사본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렸으므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이 약화됐다. 12.12 사건 때 정승화 총장 연행에 동원됐던 합수본부 측 요원 중에는 헌병감의 두 직속 부하가 포함돼 있었다. 정 총장이 합수본부를 견제하려면 정보부를 통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포고령 5호가 발표되자마자 보안사 최예섭 기획처장이 정보부 감독관으로 부임하여 사실상 이 기구를 접수해버렸다. 며칠 뒤에 이희성 육군참모차장이 정보부장 서리로 임명됐으나 그는 보안사의 개입을 차단하지 못했다. 보안사에서 정보부에 보존돼 있던 정보자료들을 가져가고 정보부 간부들을 연행하여 조사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12.6 사건은 내란 사태도 아니고 시위 사태도 아니었다. 군대가 진압작전에 동원되는 계엄이었다면 실관은 실병 부대장을 지휘하는 계엄사령관에게 있었을 것이다. 12.6 사건은 본질적으로 살인사건이었다. 계엄 업무의 핵심도 모두 이 수사와 관련이 있었다. 자연히 실권은 수사권을 준 전두환의 합수본부로 쏠리게 돼 있었다. 더구나 그 합수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구속수사 대상자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두환 사령관이 막강한 합수본부 설치 기한을 명령한 것은 아직도 김재규가 체포되기 전이었다. 전두환은 정부기관에서는 가장 먼저인 초저녁에 벌써 대통령이 시해되어 병원에 안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사람이었다. 전 장군은 혼미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리고 주인을 잃은 권력을 낚아챌 수 있는 고삐를 바로 잡아버린 것이었다. 그는 권력의 본질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였다. 27일 오전 8시 30분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윤일균 정보부 해외 담당차장, 전재덕 국내 담당차장, 오탁근 검찰총장, 손다룡 치안본부장을 보안사 2층 사령관 접견실로 불렀다. 상석에 앉은 전두환은 입을 열었다.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범인은 중앙정보부입니다. 전 장군은 박중광 소령을 통해서 각 기관의 업무 지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특히 중앙정보부는 앞으로 일체의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수본부의 허가를 받으면 집행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전 본부장은 또 앞으로 모든 정보 보고는 오후 5시, 오전 8시에 합수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정보부는 전재덕 차장이 당분간 장악하라고 지시했다가 선임자가 해외 담당 차장임을 알고는 수정했다. 박중광 소령은 전 장군이 과거의 실력자들을 앞에 두고 좌중을 제압하면서 상황을 간단하게 장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람이 갑자기 커 보이는 것이었다. 거목이 예고 없이 쓰러질 때는 땅이 흔들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솟아난다. 그 근처에 있다가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나무 둥지에 깔려 죽기도 한다. 거함이 침몰할 때 함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역사의 소용돌이는 우연히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5분쯤 궁정동 정보부 안가의 안방. 신재수는 가슴 관통상을 당해 등으로 피를 쏟아내고 있던 박정희를 안고 앉아 있었다. 한 손으로는 대통령의 등에서 나오는 피를 막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받치고 있었다. 이 자세에서 신양은 김재규가 권총을 대통령의 머리에 갖다 대는 것까지 보았다. 그 순간 대통령을 쏜 다음에는 나를 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몸을 뺀 신재수는 실내 화장실로 뛰었다. 등 뒤로 총성을 들으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신재수는 문을 잠그고도 문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다.
대통령은 심수봉이 앉았던 방석 위로 쓰러져 머리가 방석에 닿았다. 이 때문에 이 방석은 피로 범벅이 됐다. 화장실에서 신재수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가 하고 두리번거렸다. 창문이 하나 높게 나 있긴 했으나 쇠창살이 붙어 있었다. 신재수는 혹시나 해서 거기까지 손을 뻗쳐보았다. 그때 신재순의 손에는 대통령의 피가 흠뻑 묻어 있었다. 신재순이 만지는 대로 이 피가 창가와 벽에 칠해졌다. 어차피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니 다소 마음이 편해졌다. 주위도 조용해졌다. 이때다 싶어 문을 살그머니 열고 나오니 김계원 비서실장의 목소리부터 들렸다. 어버, 조심하고 잘 모셔. 어둠침침한 불빛 아래서 김 실장은 대통령을 들쳐맨 사람을 따라 나가고 있었다. 방문 쪽에 차지철이 하늘을 보고 쓰러져 있었다. 문갑은 모로 넘어져 있었다. 차지철은 남군이라고 불렀다. 방을 나가고 있던 식당 관리인 남효주를 부른 것이었다. 차지철은 손을 움직이면서 말했다. 남효주와 신재순이 차지철의 손을 잡고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했다. 일어나세요. 신재순이 재촉했다. 차지철은 힘을 써보다가 포기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난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고는 다시 쓰러져 신음을 내고 있었다. 신재순은 지금도 그 마지막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신재순이 보기에는 그날 밤 차지철은 김재규를 일부러 자극하여 약을 올리는 듯 했다. 그래도 신양은 차 실장을 고맙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 대기실에서 면접을 할 때 신양이 술을 못한다고 하니까 차지철은 옆에 깡통을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에 부어버려라 라고 했던 것이다. 남효주는 신재순을 끌다시피 하여 데리고 나가서 안방과 마루 하나를 사이에 둔 부속실로 들여보냈다. 문을 꼭 잠그고 있어. 그 길로 남효주는 지하실로 피신했다. 군 검찰의 참고인 신문에서 남효주는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몰랐고 본인도 저격당하지 않을까 하여 피신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신재순이 부속실로 들어가니 먼저 온 심수봉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입술이 창백했다. 이 방에 숨어 있으면서 심 두 사람은 안방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두 사람은 그 뒤 6-7발의 총성을 들었다. 이는 경비원 김태원의 소위 확인 사살 때 난 것이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비원 대기실에서 다 죽었어? 예, 다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다. 심수복은 법정에서 이 총성 후에도 안방에서 신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신재수는 겁을 집어먹고 있는 심수봉에게 야, 지네들끼리 짜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현장에서 받은 느낌이 꼭 김계원과 김재규가 짜고 그러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는 것이다. 신재수는 간첩들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도 했다. 그녀는 경호원 대기실에 두고 온 펜드백이 걱정이 됐다. 그 안에는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범인이 주소를 알아내 집에까지 쫓아와서 죽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겼다. 핸드백을 가져오려고 문을 빠금히 여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야, 들어가. 문 닫고 가만히 있어. 간이 큰 신재수는 한참 있다가 다시 문을 열고 대기실로 들어갔다.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대기실 문을 들어서니 시체 하나가 가로질러 쓰러져 있었다. 정인영 경호처장이었다.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뛰어넘어 안쪽으로 들어가니 또 시체가 머리를 안쪽으로 두고 넘어져 있었다. 안재송 부처장이었다.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핸드백과 심수봉의 핸드백까지를 집어서 나오는데 켜져 있는 컬러 텔레비전에 눈이 갔다. AFKN 미군 방송이었다. 흑백 방송만 보았던 신재수는 신기해서 다시 한번 눈길을 주고는 사입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검은 전화기가 울렸다. 다이얼은 없는 받기만 하는 전화였다. 신재수는 저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기 청와대 경호실인데요. 그쪽에서 총성이 났는데 무슨 일인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신재수는 심수봉을 향해서 야, 뭐라 그럴까? 무조건 모른다고 그러자
라고 속삭이더니 몰라요 라고 하면서 끊었다. 여러 번 전화가 걸려왔으나 모른다라는 대답만 했다.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박선호 과장이 구세주처럼 들어오더니 나오라고 했다. 두 사람은 나동을 나와서 길을 건너 경비원 대기실이 있는 가동으로 따라갔다. 신재수는 시원한 가을 밤 공기를 마시니 아, 이 자유, 지옥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박 과장은 두 여인을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했다. 여기서 신재수는 손에 묻은 박정희의 피를 씻어냈다. 30분쯤 뒤 박 과장은 상의한 호주머니에서 봉투 2개를 꺼내더니 신, 심 두 사람에게 하나씩 주었다. 20만원씩 수표가 들어있었다. 그러고는 오늘 있었던 일은 일절 발설하지 말라면서 집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순간 국방부 장관실에 있던 김재규의 구상에 따르면 두 여인은 감금해 두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재규는 그런 지시를 박선호에게 내리지 않고 있었다. 박선호는 식당차 운전사 김용남에게 두 여자를 내자 호텔까지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다. 김용남은 주방에서 어깨에 총상을 당한 뒤 응급처치를 하고 들어온 직후였다. 그가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박 과장은 남효주를 불렀다. 남효주가 코티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5분도 걸리지 않는 내자 호텔까지 태워다 주었다. 거기에 심수봉은 차를 세워뒀던 것이다. 심수봉은 차에 오르자마자 우왕천심한 하나를 꺼내더니 반쪽을 떼내어 신재순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나이를 따져 언니 동생 관계를 맺었다. 신재수는 진짜 언니가 살고 있는 반포 주공 아파트로 갔다. 너 그거 피 아니야. 문을 열고 나온 언니가 소리쳤다. 원피스의 아랫부분이 주홍색으로 염색된 듯했다. 동생을 끌어들인 언니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가서 거울을 좀 봐라. 공동묘지에서 나온 귀신 같다.